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백운기입니다. 이재명 대표 피습 사건의 충격이 채 가시기도 전에 이번에는 국민의힘 배현진 의원이 10대 소년에게 피습을 당했습니다. 이 소년은 어제 오후 서울 강남의 한 건물에 들어서는 배현진 의원에게 다가가서 배 의원인지 묻고 그렇다고 말하자 돌로 머리를 가격했는데요. 배현진 의원은 지금 순천향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왜 이런 일이 계속 일어나는 걸까요? 범행을 저지른 10대 소년이 우울증을 앓고 있었다, 이런 얘기가 나오긴 합니다만 우리 사회가 갈수록 증오 사회가 돼가고 있음을 보여주는 사건입니다. 누가 이렇게 만들었습니까? 통합을 외쳐야 할 자리에 있는 사람이 이 나라를 분열과 대립으로 몰아가고 있기 때문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생방송 백운기의 정치 1번지 출발합니다. 실버 버튼입니다. 박수 한번 쳐주세요. 유튜브 구독자 10만 명이 되면 유튜브에서 보내주는 겁니다. 제가 오픈을 하겠습니다. 백운기의 정어리TV에 10만 구독자 축하하면서 드립니다, 이렇게 써져 있네요. 첫 방송을 할 때 3만 구독자를 모시고 첫 방송을 할 수 있게 됐습니다. 그렇게 한 힘은 채널만 열어놓고 방송도 하지 않고 준비하고 있는데, 상강들님께서 정어리들의 함성 제작해서 계속 채널에 올려주시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자작나무님, 목포어매님, 샌프란시스코 옌지님, 지우아빠 헬리님, 또 조영래님, 이렇게 다 참여해서 유튜브를 살려주시고 그 힘으로 이제 18만 7천 명인데 10만 구독자 축하하는 이 실버 버튼을 받게 되니까 감개가 무량합니다. 여러분들이 만들어주신 백운기의 정어리TV 앞으로 소중히 갖고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실버 버튼은 여러분 것입니다. 여러분께 바칩니다. 네, 다시 봐도 기쁘네요. 어제 실버 버튼 언박싱 여러분과 함께 했는데요.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지금 현재 구독자 수가 18만 9,843분, 이제 19만까지 한 157명 정도 남았는데 방송 중에 19만 될 것도 같고요. 여러분들 이렇게 계속 구독, 공유 많이 해 주십시오. 구독자가 늘어나서 백운기의 정어리TV가 성장하면 좋은 세상 빨리 만들 수 있을 거라고 확신합니다. 아침에 지금 많은 분들이 참여해 주고 계신데, 여러분 댓글로 참여해 주시면 제가 소개해 드리고 또 선물도 드리고 있습니다. 디어루시에서 나오는 클렌징 폼도 있고요. 또 용화표도 있고, 용화표는 한라산 21도님이 보내주신 건데 지금 몇 장 남아 있습니다. 여러분 원하시는 대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구독, 공유 제가 평소에 잘 말씀 안 드리는데 말씀드리면 확실히 좀 더 많이 구독을 해 주시더라고요. 주말에 사람 만나는 대로 또 공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박미월님, 오마이갓 뉴욕에 사는데 오늘 처음 실시간 시청하게 됐네요. 백앵커님 반갑습니다. 이렇게 미국에서 또 댓글 남겨주셨는데 환영합니다, 박미월님. 그리고 어제 슈퍼챗 보내주셨는데 제가 인터뷰가 길어가지고 다 소개를 못 해드렸는데 간단하게 성함만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못 드렸는데요. 김진호님, 다나님, 주주주님, 소병률님, 보스형님 TV님, 박영태님 또 이렇게 많이 보내셨네요. 태국에 계신데 예, 감사드립니다. 스마일 엘리님, 낭맘님, 꾸구리님, 쪼사루스 조영래님 너무 많이 보내세요 맨날. 김실장님, 블루토파즈님, 소병률님은 여러 번 보내셨네요. 보수형님 TV는 또 보내셨고, 또 수카님,
김유미님은 일본에 계신가 봐요. 3,200엔 일본 화폐단이죠. 일본에서 이렇게 보내주셨는데 세계 각국에서 이 시간에 함께해 주시는 애청자님들께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여러분께 한 가지 제가 말씀드리겠는데 어제 개혁신당의 이준석 대표 인터뷰할 때 제가 주황색 머플러를 했더니 너 개혁신당 지지하냐 이렇게 물어보시는 분들이 많으셨는데 아닙니다. 우연히 그렇게 된 거고요. 오히려 이제 이준석 대표가 오렌지색 옷을 입고 왔던데 서로 색깔이 비슷해서 이야기 시작할 때 좀 부드러웠고 인터뷰할 때 상대방을 편안하게 해주면 인터뷰가 또 술술 풀리고 그런 측면이 있어서 그런 거니까요. 여러분 오해하시지 말기 바랍니다. 방송에서 인터뷰를 편하게 하는 것도 인터뷰 기술이거든요. 제가 오늘 핑크색 머플러 했는데 그러면 제가 뭐 핑크레이디 팬카페 회원입니까? 예, 그렇게 이해해 주시고 저는 방송에서 어느 특정 정당 지지하거나 이런 발언을 해본 적이 없습니다. 예, 여러분 다 아시죠? 예. 그리고 이제 설 앞두고 저희 정어리몰에서 설 선물 준비를 많이 했는데요. 정어리몰에서 판매하는 상품 소개라든지 광고 내용은 방송 끝날 때쯤 제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소병률님이 재밌는 글을 댓글 하나 보내셨는데 정어리몰 몰카 입점됐나요? 시급합니다. 뇌물 받을 일이 있어서요. 정어리몰에서 몰카 파느냐? 취급하지 않을 겁니다 아마. 예. 근데 왜 그런 말씀 하시는지 참 날카로우시네요. 뇌물을 받아야 할 일이 있는데 그러면 또 피해자가 되시는 거죠. 피해자도 되지 마십시오. 오늘 함께 하실 네 분 패널 소개하겠습니다. 장윤미 변호사, 신인규 민심동행 창당준비위원장 나오셨고요. 어서 오십시오. 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신인규 변호사가 그쪽에 앉으니까 더 멋있게 보이는데요. 아유, 감사합니다. 장윤미 변호사님과 같은 쪽에 앉아서 매우 기쁩니다. 저도요. 네. 김준혁 한신대 교수, 부승찬 전 국방부 대변인 나오셨습니다. 예.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김준혁 교수님이 신인규 변호사 좋아하신다고요? 예, 저는 아주 좋아합니다. 예. 안 좋아하는 사람이 없어요, 사실. 제가 우리 앵커님한테 아까 뵙자마자 아까도 예. 얘기했지만 신인규 변호사 같은 분이 많을수록 이 나라가 참 발전되고 좋아진다라고 했는데 민심동행에 잘 또 준비하셔서 또 좋은 일 많이 하시기 바랍니다. 교수님께서 저 힘들 걸 아시고 힘을 많이 주시는 것 같아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아닙니다. 예, 저는 여야를 떠나서 진보와 보수를 떠나서 저는 실용적이고 합리적인 사람들이 정말 국가를 위해서 일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우리 가장 대표적인 분이 우리 신 변호사님이 아닌가 생각하고 당연히 우리 부승찬. 예. 신인규 위원장이 이제 만들 당이 민심 동행이 될지 어떤 당이 될지 모르겠지만 제가 그 당을 지지하지는 않지만 그동안 우리 신인규 위원장이 해왔던 정치 바로 세우기 정신 그리고 대한민국 정치가 나아가야 한다라고 제시했던 방향 그건 제가 지지하고 동의합니다. 너무 감사드리고요. 예. 저도 뭐 많이 힘이 부족하지만은 저는 그래도 아직 정치 시작한 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조금 더 국민들께서 바라시는 점이 있으실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제 주어진 역할과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새로운 정치 만들어서 새로운 정치를 만든 정치인에게 국민이 주는 골드 버튼 받으시기 바랍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골드 버튼 위에 또 다이아몬드도 있고 루비도 있고 그렇대요. 어제 봤더니 뭐 블랙 루비인가? 뭐 그건 또 뭐 1억 명이 넘으면 또 된다고 그러더라고요. 미국 정치도 좀 바꿔봐요. 트럼프 그거 맨날 그런 사람이 어떻게 맨날 되고 미국도 걱정이 많아요. 오늘 첫 번째로 배현진 국민의힘 의원이 어제 피습을 당했는데 가해를 한 사람이 중학교 2학년 10대 소년이라고 하더라고요. 정확한 이제 동기는 수사를 해야 밝혀지겠지만 그걸 보면서 참 마음이 많이 아팠습니다. 그냥 단순히 상태가 좋지 않은 청소년의 범행이라고만 하기에는 이 사회가 어쩌다 이렇게 됐는가 그런 걱정 들지 않습니까? 더군다나 새해 벽두에 이재명 대표가 흉기로 피습을 당한 지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이런 일이 일어나서
정말 놀란 국민들 많았고요. 이재명 대표도 걱정을 많이 하더군요. 다쳤던 곳이 저리 태운다. 왜 그러지 않겠습니까? 한번 이 사건을 들여다보면서 우리가 어떤 점을 생각을 해봐야 될지 여러분과 함께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장면 CCTV 화면이 공개가 됐던데 먼저 보시죠. 예, 지금 배현진 의원이 서울 강남의 한 건물에 들어서는 순간에 뒤에 따라오던 10대 청소년인데요. 배현진 의원에게 배 의원 맞느냐 이렇게 물어보니까 아마 본인을 좋아하는 그런 지지자나 학생일 걸로 생각하고 활짝 웃으면서 그렇다고 했는데 갑자기 저렇게 돌이라고 합니다. 근데 저 돌을 또 평소에 가지고 다녔다고 아까 보도에서 잠깐 나오더라고요. 너무 그 잔혹한 장면이라서 저희가 저렇게 좀 가리고 보여드렸는데 일부에서는 막 화면을 그대로 다 보이기도 하더라고요. 근데 한번 이렇게 내려 찍고 도망간 게 아니고 14차례나 가격을 했다고 합니다. 상당히 위험한 순간이었는데 지금 배현진 의원은 순천향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다고 합니다. 담당 의사의 얘기를 한번 들어볼까요? 응급으로 CT를 촬영을 하고 그 다음에 두피 열상에 대해서는 1차 봉합을 시행을 했고요. 두개 내 출혈이라든지 골절 소견은 일단 없는 것 같습니다. 장유미 변호사님, 네. 저 범행을 저지른 학생 중학교 2학년이라 하고 15살이라고 합니다. 네. 그런데 지금 촉법소년 얘기를 하는데 촉법소년은 만 14살 미만이죠? 맞습니다. 만 10세부터 14세까지를 촉법소년이라고 해서 예. 성인과 동일한 형사처벌을 할 수 없는, 그러나 이제 소년원 어떤 그 보호 처분을 내릴 수 있는 대상이고요. 만 14세가 넘게 되면은 일단 수사기관에서는 선택을 하는 겁니다. 성인과 동일하게 굉장히 비난 가능성이 높은 범죄를 저질렀다라고 하면 형사 사건으로 어른과 동일한 처벌을 받을 수 있는 거고요. 어떤 여러 사정들을 헤아려 봤을 때 이거는 이제 처분을 내리는 게 온당하다라고 하면은 그걸 또 가정법원으로 송치를 하게 되는 그런 투 트랙 중에 선택을 하도록 돼 있는 건데, 이건 너무 비난 가능성이 높고요. 정치 테러의 연장선상에 있기 때문에 미성년자라고 하지만 굉장히 엄벌에 처해질 가능성이 높은 범죄인 건 사실인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아마 형사처벌 가능성이 좀 더 높지 않을까. 예. 신은기 변호사, 지금 저런 경우에는 이제 더 조사를 해봐야 되겠지만 이재명 대표는 살인미수였죠. 그리고 살해의 의도가 있었다라고 또 본인도 진술을 했고, 근데 저 학생은 뭐 우발적이었다 그렇게 얘기를 한다고 해요. 근데 지금 이제 저 화면을 보셔서 아시겠습니다만은 미리 돌을 준비를 했다라는 점하고 또 배현진 의원이 나오기를 기다린 그 정황들, 그리고 나오는 순간에 배현진 의원 맞느냐라고 2번을 확인한 다음에 머리 부분을 15차례를 가격을 하거든요. 이거는 본인의 진술과는 상관없이 살해의 의도를 충분히 이거는 미루어 짐작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으로 보여져서 이건 아마 뭐 살인 미수죄로 아마 의율이 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고 저는 생각이 들고요. 물론 이제 촉법소년인지 여부를 가려서 또 관련법에 따라 처벌을 하겠지만요. 저는 이 사안을 보면서 우연과 우연이 2번 겹치면 이제 그건 필연으로 봐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의 피습이라는 것도 민주주의에 대한 위협, 그리고 정치인에 대한 테러로 규정을 했고요. 지금 배현진 의원 같은 경우도 진영만 다를 뿐이지 똑같은 민주주의에 대한 위협과 테러로 규정할 수밖에 없는데, 이것이 23일 만에 또 재발됐다라는 것은 이제는 우리 정치의 이게 원인이 뭔지를 좀 찾아야 된다라는 생각이 우선 들었고요. 또 하나는 그 행태도 상당히 비슷한 게 생명에 위협을 가할 정도의 폭력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과거처럼 뭐 정치인들에 대해서 분노하셔서 뭐 계란을 던지거나 어떤 이슈를 가지고 항의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목숨을 앗아가려는 그 행위들이 나왔다라는 점, 그리고 또 하나는 지지자인 것처럼 행세했다라는 것도 굉장히 유사합니다.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 사건 때도 지지자인 것처럼 위장을 해서 접근해가지고 그 살인죄를 범하려고 했었고, 지금 사안도 유사하게 접근해서 그 긴장을 푼 다음에 공격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행태들에 대해서는 뭐 이따가 토론을 더 하겠습니다만은 우리 한국 정치가 가지고 있는 그 증오의 정치,
이것을 지금 계속 현실적으로 이게 지금 위협으로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모든 정치인들이 본인이 피해자가 될 수 있다라는 각오를 가지고 좀 침착하게 논의할 필요가 있다. 저 그 생각이 들었습니다. 들어오다가 잠깐 뉴스를 봤는데 돌멩이를 미리 준비했다라고 하는데 평소에 돌멩이를 주머니에 넣어 갖고 다닌다고 하더라고요. 또 그러니까 그런 건 이제 조사를 해봐야 알겠지만 또 뭐 본인이 약간 또 아픈 부분도 있다고 하고. 대통령실과 이재명 대표 반응이 나왔는데요. 대통령실에서는 있어서는 안 될 일이다. 엄정 조사가 필요하다. 그런 입장을 밝혔고요.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이 소식을 듣고 참 믿을 수 없는 사건에 상처가 저릿해 온다. 어떠한 정치 테러도 용납해서는 안 됩니다. 철저하고 단호하게 대응해야 합니다. 배현진 의원님의 조속한 쾌유를 기도합니다. 염려하실 가족들께도 마음 깊은 위로를 드립니다. 이런 글을 올렸는데요. 페이스북에. 이재명 대표는 이번 사건을 보는 마음이 또 남다르지 않겠습니까? 본인이 바로 얼마 전에 그런 힘든 일을 겪고 이 상황을 지켜보고 있으니까요. 한동훈 비대위원장도 어제 이 소식을 듣고 병원에 달려가서 문안을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나서 기자들을 만났는데 그 얘기도 들어보시죠. 제가 배현진 의원님 뵙고 왔고요. 생각했던 것보다는 출혈이 많이 있으셨던 것 같습니다. 옷가지를 보면. 근데 배현진 의원님께서 잘 이겨내고 계시고 국민들께 너무 걱정하지 말라는 말씀을 전해달라는 부탁이 있으셨습니다. 제가 이 치료 상황이라든가 이런 거는 제가 말씀드리면 혼선이 있을 것 같고 그래서 저희는 의료진께 가능한 범위 내에서 설명드리는 게 좋겠다는 의견을 저희는 전달했습니다. 제가 더 드릴 말씀은 없을 것 같습니다. 고맙습니다. 정치 테러인데 이거에 대해서 한 말씀 해주시죠. 제가 아까 들어올 때 말씀드린 걸로 가름하겠습니다. 민주당 이재명 대표도 상처가 저릿해진다, 안타깝다 이런 입장을 냈는데요. 어떻게 좀 보실까요? 범죄의 피해 그리고 이런 테러의 피해는 진영의 문제라든가 당의 문제가 아닙니다. 다 같이 모두 이런 일이 절대 있어서는 안 되는 것이고 거기에 대한 대책을 잘 생각해봐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배현진 의원의 쾌유를 다 같이 빌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김준혁 교수님 저런 일이 정말 일어나서는 안 되지요. 뭐 있을 수 있는 일은 절대로 아니고요. 어찌 보면 좀 큰 거시적인 측면으로 보자면 한국 사회가 지금 안전하지 않은 나라가 됐다. 예전에 우리 사회에서 어떤 종교 간의 다툼으로 이렇게 종교 간의 문제로 다툼이 일어나지는 않았었는데 지금 종교 간의 문제로 다툼이 일어나는 사회로 변해 왔지 않습니까? 이런 것의 어떤 연장선상으로 볼 때 여러 가지 문제들이 좀 복합적으로 좀 되어 있다. 저는 좀 약간 좀 해석을 좀 달리하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이 부분이 정치 테러인 것도 분명하고 또 있어서는 안 되는 일임에도 분명한데 저는 이 문제를 한국의 교육 문제로 접근을 좀 하고 싶어요. 저는 저 학생에 대해서 잘 모릅니다. 저 학생의 부모님이 어떤 분인지도 잘 모르고요. 다만 저 학생이 저런 부분들은 우리 한국 사회가 갖고 있는 일등주의에 나와 있는 또 하나의 산물일 수도 있다. 저 학생이 뭔가 증명하고 싶은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 부모님들에게 내가 어떤 사람이다라고 하는 걸 증명하고 싶은. 그러니까 일등주의 한국 사회, 특히나 강남이라고 하는 지역에서 그 일등주의는 굉장히 대단하거든요. 그런 과정에서 본인이 무언가를 보여주고 싶은 그런 욕망 같은 것들. 그 일등주의가 그 부모님 혹은 사회로부터 받는 여러 가지 눈들이 있는데 그것이 하나로 보면은 공부를 열심히 하는 일등주의의 산물이 있고 또 하나는 저와 같이 무언가 테러든 아니면은 또 다른 변질된 형태든 간에 그런 것들을 통해서 어떤 자신이 증명되고 싶어하는 자기 증명 같은 거 저는 이것의 연장선상에 있지 않느냐 하는 이런 생각도 들고요. 좀 뭐 제 해석이 어떻게 우리 시청자분들이 들으실지 모르겠지만 저는 바로 한국 사회가 앞으로 진짜 근본적인 변화를 하려면은 이런 정치 문제도 뛰어넘어서 어떤 교육 문제를 근본적 대개혁을 하지 않으면은
앞으로 대한민국의 미래는 좀 어렵다는 생각을 좀 많이 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교수님이니까 또 교육 걱정하시는 거죠. 부승찬 대변인 이 사건 보면서 어떤 생각이 드셨습니까? 일단 그 희생에 대한 가벼움의 정서가 만연해 가고 있다라는 생각을 좀 하게 됩니다. 우리가 얼마 전까지만 해도 윤석열 정부가 들어서서 묻지마 폭행이 상당히 우리 사회 전반을 우려감을 갖도록 만들었지 않습니까? 그거에 이어서 이제 이재명 당대표 피습 살인 미수가 있었고요. 그리고 이제 또 하나는 청소년이라는 게 좀 사실 충격으로 와닿는 거거든요. 범죄라는 것들, 희생이라는 개념 정립이 안 된 상태에서 모방적으로 일어났다고 저는 보여지거든요. 이게 상당히 문제다. 그리고 이게 청소년이다 보니까 자폐적인, 아까 같은 맥락인데요. 자폐적인 피해 의식이 좀 내재되어 있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교육이 됐건, 그 다음에 1등 문화가 됐건, 이런 것들이 내재돼서 이런 사태가 발생한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그러다 보니까 우리 사회에 만연해지기 전에 이런 것들을 뿌리 뽑아야 되는데 지속적으로 이런 것들이 발생할 수 있다라는 점에서 상당히 심각한 문제다. 저는 그렇게 보여집니다. 순천맘님께서는 이런 글을 주셨어요. 이재명 대표 때 테러 수사를 제대로 했어야지 비공개로 감추니 또 이런 일이 생기는 것 아닙니까? 내가 이런 일이 또 생길 거란 느낌이 있었어요. 지난번 이재명 대표 정치 테러 당했을 때 그때 경찰의 수사 태도 여러 가지로 비난을 많이 받았지요. 어제 국회에서 부산경찰청장이 왜 비공개로 했느냐라고 하니까 너무 잔혹해서 그랬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 답변을 한번 들어볼까요? 이번에 그 이제 위원회에서 그렇게 이제 결정 내린 그런 결과가 나오리라는 거는 저희들은 뭐 그 전에 알지를 못했습니다만은 그 결과가 나온 취지는 통상 이게 기존에 신상 공개를 했던 사건들에 비해서 어떤 수단의 잔인성이나 범죄의 중대성이 다소 미흡하지 않냐 이런 내부적으로 위원들 간에 그 의견이 모아졌다고 제가 얘기를 근데 들었습니다. 우리 위원님들이 질의하시겠지만 내가 궁금해서 그런데 여야를 떠나서 대한민국의 유력 정치 지도자가 백주대낮에 무기를 갈아서 만든 계획적 범죄로 목이라는 데는 급소잖아요. 여길 찔렸는데 이게 위중한 상황이 아닙니까? 이게 국민들은 그렇게 보는 거예요. 이게 심의위원회를 꾸려서 거기서 판단 내린다고 하더라도 심의위원회를 꾸리는 그 주체가 어디냐. 그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심의위원회라는 핑계를 대지 말고요. 청장께서는 이게 제2, 제3의 대테러가 안 일어난다고 보장할 수 있어요? 이렇게 은폐하고 축소했는데 그걸 우리는 지적하는 겁니다. 이 대목에서. 김기용 위원장이 공교롭게도 제2, 제3의 테러가 일어나지 말란 법 있느냐라고 얘기를 한 어제 또 이런 일이 일어났습니다. 장유미 변호사께서는 지난번 이재명 대표 정치 테러 사건에 대한 경찰의 수사가 제대로 이루어졌다고 보십니까? 미흡함을 넘어서 석연치 않은 부분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부산경찰청장이 그런 이야기 하고 싶었던 것 같습니다. 우리 경찰이 주체가 아니라 신상공개 여부는 신상공개위원회가 별도로 하는 거라 우리가 하지 않았다. 거기서 그런 결론을 내린 거는 왜냐하면 신상공개는 4가지 요건이 있어야 되거든요. 이제 그 중에 하나가 잔인성과 이 중대성이라는 건데 잔인하거나 중대하지 않다라고 해서 신상공개위원회가 그런 결론, 그러니까 신상 비공개 결론을 내린 것으로 알았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즉각적인 대응이 제2, 제3의 정치 테러가 없으리란 보장이 있느냐. 왜 그러냐면요. 그런 것 같습니다. 저는 신상공개 여부에 대해서 공개해야 된다라는 입장이지만 그래서 안 나온 줄 알았어요. 이 사람이 자기 확신범처럼 행동했거든요. 이재명 대표를 테러한 사람이. 마치 본인이 사상범인 것처럼 자기 확신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런 사람에게 뭔가 더
본인이 원하는 방향일 수 있어서 공개가 그런 내부 논의가 혹시 있었나라고 생각했는데 그건 아니었다는 거예요. 목이라는 건요. 저희가 살인인지 아니면 상해인지 판단을 할 때는 공격당한 부위가 어디인지를 보는 겁니다. 아까 머리 말씀 주셨지만 목이라는 데 흉기를 들이대는 건 이건 살인을 의율했다는 거예요. 이게 잔혹하지 않다, 잔인하고 중대하지 않다라고 판단하는 거에 누가 고개를 끄덕거릴 것인지 계속 이런 판단이 되면 어느 여야 정치인 막론하고 위험에 처할 겁니다. 경찰이 어떻게 수사를 했냐면요. 그런 겁니다. 흉기로 이재명 대표가 가격을 당했을 때 피가 나잖아요. 혈흔이 낭자한 상황을 40분 만에 물청소로 치웠다는 거예요. 거기에 대해서 국민의힘이 이게 다 영상에 있고 하는데 왜 그걸 문제 삼느냐라고 하지만 저는 여야를 떠나서요. 이재명이라는 이름 석자를 지우고 이게 어떤 시민이 했더라도 보조는 최소한 돼야 되는 게 아니라는 생각이 듭니다. 계속하라는 게 아니잖아요. 그리고 이 범행을 밝히는 데 있어서 와이셔츠 기시 이야기가 나왔었어요. 흉기를 가격하는데 남성 같은 경우에는 셔츠를 입었을 때 그 기시 비교적 빳빳하기 때문에 흉기가 들어가는 그 물리력을 어느 정도 완충해줬다라고 합니다. 그러면 이거는 범행을 제대로 살피는 데 있어서 증거로 기능하는 거예요. 이걸 민주당이 어디서 갖고 왔습니까? 의료 폐기물에서 찾아왔다라는 거예요. 아니 경찰이 모르겠습니다. 이걸 막 축소하고 이런 의도가 있었는지 없었는지 모르겠지만 결과적으로 그래 보인다라는 겁니다. 결과적으로 어떤 행태가 백주대낮에 펼쳐졌어요. 여당의 유력 정치인이 머리를 수십 차례 가격당하는 일이 있었잖아요. 경찰 이번엔 또 어떻게 할 겁니까? 현장 다 치우고 돌멩이도 다 없앤 다음에 국민의힘이 찾도록 그냥 내비둘 건가요? 이런 물음이 있는 겁니다. 이 어떤 사태가 초래된 데에서 경찰은 전 할 말이 없을 거라고 생각해요. 김준혁 교수님, 왜 경찰이 막 그렇게 물러치우고 비공개로 하고 그랬을 것 같습니까? 일단 이재명 대표의 어떤 테러가 더 부각이 되거나 아니면 그 이재명 대표를 테러한 사람이 지금 현재 국민의힘이라든가 아니면은 그 보수 세력과 깊은 연관성이 있을 때 그때 불러올 파장이 굉장히 클 거라고 하는 것을 생각하고 그래서 미리 차단하고자 하는 의도가 큰 거죠. 우리 국민들이 가장 납득하기 힘든 부분이 어떤 부분이냐. 그 테러를 당하고 나서 얼마 되지 않아서 그 피를 물청소했다라고 하는 거죠. 그 과정은 그 시간은 이재명 대표가 살을지 죽을지를 모르고 부산대병원으로 후송 가던 그 시간이었거든요. 그 시간이면 그걸 당연히 그 테러 현장을 보존해야 되는데 보존하지 않고 그것을 갖다가 물청소를 해버렸다. 이게 진짜 있을 수 있는 일입니까? 저는 지금 이 사건 하나만으로도 부산지방경찰청장도 저는 해임돼야 된다. 그리고 그 관련된 그 지역 경찰서 서장부터 시작해 담당 그런 경찰들 모두가 다 엄청난 징계를 받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건 기본적으로 ABC 자체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고 하는 것이죠. 여기서 가장 큰 핵심은 바로 이재명이라고 하는 사람을 테러한 이 부분을 갖다 은폐하는 것들이 바로 지금 현재 정부 여당에 도움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건데 저는 이게 역사적으로 매우 유사한 사례가 장준하 선생 이 타살 사건과 저는 연관성이 있다고 좀 생각을 합니다. 포천 약사봉에서 장준하 선생이 정말 그 햄머에 의해서 이 둔기에 맞아서 정신을 잃은 상태로 약사봉 아래로 내려와서 돌아가시지 않았습니까? 당시에 그냥 미끄러져서 돌아가신 것이다라고 발표해서 그냥 매장해 버렸거든요. 그런데 그때 그 장준하 선생이 만약에 정신이 있는 상태로 낙상을 떨어졌다고 한다면 이 온갖 걸 잡기 위해서 손이고 발이고 다 상처가 났을 거 아니겠습니까? 정신이 있었다고 한다면은 잡으려고. 그런데 이미 정신이 없는 상태였기 때문에 아무런 상처 없이 그냥 그대로 이렇게 내려와서 돌아가시게 된 건데 그때도 어떠한 것도 수사하지 않았습니다. 왜? 장준하 선생의 죽음과 관련해서 그 동행했던 사람, 제자라고 이야기됐던 그 사람이 실제로 장준하 선생한테 접근해서 근 1년 가까이 제자인 것처럼 또 신봉자인 것처럼 행동하다가 끝내 그 사람을 죽이게 됐는데 그것과 관련돼서 그 사람의 신원이 밝혀지게 됐을 때 박정희 정권의 문제점에 대해서 극명하게 드러날 거 아니겠습니까? 저는 이와 똑같은 일이 바로 이번 이재명 대표에 대한 피습, 테러, 이 신원, 이 사람에 대해서 밝히지 않는 것이 동일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신은규 위원장님, 그
테러, 정치 테러 이런 것은 정치의 후진성을 보여주는 사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수사마저도 후진적이라고 한다면 그건 반복이 자동적으로 일어날 수밖에 없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저는 참 이 경찰이라는 공적 수사 기관은 사실 국민적 신뢰 외에는 이분들이 존재를 증명받을 그 권위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수사도 공정해야 된다라는 믿음을 국민들로부터 얻어내지 못하면 수사기관이 어떤 결정을 내려도 국민들이 믿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저는 원래 수사라는 것이 은밀하게 하는 거지만은 지금 이 사안은 테러 사건이잖아요. 국민들이 다 봤고 이미 이 사실을 다 알기 때문에 현장은 보존하는 게 원칙이거든요. 근데 그런 상황 속에서 오히려 보존을 안 하고 이걸 다 없애버림으로써 오히려 인멸시켰다라는 의도를 보여줌으로써 국민들로 하여금 특히 이런 정치인들이 관여된 사안일수록 더 신중해야 되거든요. 그렇다면 보존기간도 원래 있는 통상기간보다 더 보존을 하는 것이 맞는데 다 거꾸로 하지 않습니까? 그럼 국민들 입장에서는 거꾸로 하고 공적 신뢰를 잃어버린 수사기관을 믿어달라라고 주장만 하면 그 국민들이 어떻게 믿겠습니까? 그러면서 이렇게 불필요한 정치적 논쟁까지를 더 부추기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참 이 이재명 대표 피습 사건에 대한 수사가 전반적으로 잘못됐기 때문에 저는 지금 부산 청장님이 국회 나와서 저렇게 뻔뻔하게 대답을 하실 게 아니고요. 이거는 해임을 해야 될, 파면을 해야 될 그 상황이다라고 저는 봅니다. 우리 부승찬 대변인은 이제 군에서 이렇게 저렇게 많이 보셨을 텐데 예. 요즘에는 군도 저런 식으로 수사 안 할 것 같아요. 아니 뭐 있었죠. 윤일병 사건. 예. 2010년도에 윤일병 진짜 사건. 옛날 얘기 아닙니까? 예. 2014년도입니다. 그 냉동 만두 먹어서 구타를 그렇게 수십 차례 당하고 멍이 들고 근데 이제 냉동 만두 먹어서 이제 사망에 이르렀다고 이렇게 허위 수사 결과를 발표하고 이해람 중사는 뭐 최근의 일 아닙니까? 공군 여중사 사망 사건도 그렇고 이거를 사건을 은폐하고 축소를 시키고 이런 일들이 계속적으로 나타나고 있는데요. 이번 사건 같은 경우는 저는 수사도 정치화됐다라는 것으로 이제 결론을 내리고 싶은데 왜 그러냐면 총리실에서 일단 가이드라인을 줬잖아요. 열상이다. 이거는 단순 사건이다. 테러가 아닌 단순 사건이다. 그런 걸로 봤을 때 이제 부산경찰청에서 충실하게 정권, 권력의 입맛에 맞게 수사를 해온 게 아닌가. 그래서 저는 그냥 단순하게 간단하게 정리를 하면 수사의 정치화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는 참 비극적인 사건이 아닌가 싶습니다. 제가 한 말씀 좀 더 드리면은 예전에 그 백범 김구 선생님이 이제 피사를 당했을 때 그때 잘 아시겠지만 안두희라고 하는 포병 장교가 이제 그 살해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이 안두희라고 하는 포병 장교도 1년 전부터 백범 선생님을 이제 쫓아다니는 모습을 보였죠. 여기 소북청년단 출신인데 근데 정말 알 수 없는 일은 안두희가 백범을 저격해서 돌아가시게 한 거. 이건 살인죄잖아요. 그죠? 살인죄인데 이 사람이 군 검찰기관에서 수사를 받는 동안에 2계급을 승진을 합니다. 수사를 받는 도중에 2계급을 승진을 해요. 안두희 소위에서 안두희 대위가 됩니다. 이 있을 수 있는 일입니까? 이거는 정권에서 시켰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런데 당시에 수사에서 모든 걸 다 은폐해버립니다. 그래서 안두희가 나중에 이제 석방이 되고 그 과정에서 한국전쟁이 일어나고 나서 복귀를 해서 또 승승장구를 하게 되고 그 이후에 군 납품업으로 엄청난 부를 얻게 되는 일들이죠. 저는 우리가 그 가장 유력 정치인 또 국가를 위해서 기여할 수 있는 정치인에 대해서 이렇게 테러를 하는 것들은 역으로다가 이 기득권들이 자기들의 기득권 유지를 위해서 국가와 민족의 발전 같은 것들은 생각하지 않고 오로지 정적 제거에만 매달리고 있는 것이 아닌가. 그래서 이런 것들을 뛰어넘는 정치를 갖다가 더 빨리 해야 되는데 앞서 우리 앵커님께서 처음 시작하실 때 한국 정치가 증오의 정치가 돼버렸다. 이 증오를 풀어내는 해원의 정치를 해야 되는데 이 해원의 정치를 과연 누가 할 거냐. 참 이게 걱정입니다. 정치 일선에 나서 있는 사람이지만. 예, 제가 방금 전에 실수를 하나 했네요. 어떤 분이 댓글로 지적을 해주셨는데
제가 처음에 부산청장이 너무 잔혹해서 공개를 안 했다 그렇게 했는데 그게 아니고 그 반대였어요. 우철문 부산경찰청장이 어제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전체 회의에서 통상 기존의 신상 공개를 했던 사건들에 비해 수단의 잔인성이나 범죄의 중대성이 다소 미흡하지 않냐. 이런 얘기가 내부적으로 신상공개위원회 위원들 간에 있었다. 그러니까 이게 저는 원래 좀 상식주의자 아닙니까? 너무 잔혹해서 공개를 안 했다 이렇게 그냥 가볍게 생각했는데 이게 반대네요. 수단의 잔인성이나 범죄의 중대성이 다소 미흡하지 않냐 이렇게 해서 비공개를 했다고 그러는데 이게 말이 됩니까? 제가 그 글을 지적을 주신 분 소개를 해드리고 싶었는데 올라가 버려가지고 제가 지금 못 찾겠는데요. 저한테 이렇게 제대로 가르쳐 주신 분 성함 좀 알려주세요. 제가 선물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죄송하다는 말씀 드립니다. 아니 이거 보고 있으니까 내가 실수한 것도 그렇지만 네. 이게 범죄의 중대성이나 잔인성이 미흡해서라고 말이 됩니까? 아니, 그래서 아까 그 영상에서 김교웅 위원장님이 그래서 아까 흥분하면서 부산청장한테 나무랐던 건데요. 그러니까 말이 안 되는 얘기를 하고 있죠. 그 궤변인데 저게 말이 안 돼갖고 내가 당해버렸잖아. 아니 그래서 저 정도의 해명이라서 저도 아까 부산청장에 대해서는 신분을 저는 박탈하는 수준까지 와야 된다는 것이고요. 예. 이거는 마치 김건희 여사 명품백에 대해서 뇌물을 선물 내지는 국가기록물로 둔갑시키는 그 정도 수준의 논리기 때문에 정말 말도 안 되는 이야기를 하고 있다. 다들 미쳐서 돌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위만 바라보니까 그렇겠죠. 아니 뭐 그것도 있지만 결국은 이제 제1야당 대표의 피습 아닙니까? 그거를 이제 정치적, 선거공학적으로 생각을 하다 보니까 이런 현상이 일어나는 거거든요. 뭐 박근혜 전 대통령도 이제 커터칼 피습을 당하고 나서 대전은요. 그러고 나서 이제 압승을 총선에서 이제 압승을 거두고 뭐 이런 것들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지금 정부 여당에서는 상당히 이번 야당 피습이 상당히 곤혹스럽다. 선거공학적으로 봤을 때. 그래서 한 인간의 어떤 생명을 위협하고 살인을 시도한 게 아니라 단순 열상이라는 메시지를 내보내는 것 자체가 이건 선거공학적인 어떤 전략적 의도가 들어간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아이고 참 모르겠어요. 검찰이 이재명 대표 죽이려고 그렇게 막 몰아붙인 것에 비하면 경미하다고 본 것인가요? 말이 안 되죠. 제가 딱 5일 전에 그 책이 나왔는데 제가 쓴 책인데 왜 이재명을 두려워하는가 책 나온 지 5일 만에 이제 교보문고에 지금 15위까지 올라가 있어요. 예. 근데 그것이 이제 역사적으로 개혁가들을 이제 탄압하고 제거했던 내용 그 과정에서 이제 마지막 이재명이라는 이제 이런 내용인데 글쎄 그 안에서 이제 노무현 대통령도 돌아가시고 백범도 뭐 다 이제 이런 분들인데 지금까지 우리 한국 사회가 갖고 있었던 이 기득권의 역사라고 하는 것이 바로 정적을 제거하면서 나라보다는 자기들의 이익이 더 중심인 거죠. 저는 이재명이란 한 사람의 이야기가 아니라 바로 어찌 보면 우리가 갖고 있는 어떤 그 자주의 꿈, 또 사대를 뛰어넘는 이런 그 우리의 주체적인 나라 건설의 의지들을 갖다가 좀 만들어내야 되는데 이런 것들을 갖다가 제거하고 그 과정에서 엄청난 은폐 이것들이 지금 있어 왔는데 이런 이 은폐가 과거에는 통했어요. 그런데 지금은 통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역으로다가 부산에서 서울로 헬기를 타고 왔다라고 하는 이걸로 온갖 악마화 작업을 또다시 시도하는데 이것이 어느 정도 성공했다고 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김건희 명품백 때문에 또 다 망쳐버렸는데 이 사람들이 이 명품백을 갖다가 지금 이제 희석화시키는 작업 너무 심하게 하니까 사실은 국민들이 엄청나게 짜증이 나 있는 상태입니다. 예. 왜 이런 일이 일어났는가 한번 생각을 해봐야 합니다. 이제 사회가 정오 사회가 돼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나하고 정치적 견해를 달리하는 사람에 대해서 그냥 정치적으로 이렇게 주장이 다르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토론으로 풀어가고 그렇게 하는 것이 건강한 민주주의 사회죠. 그런데 나하고 견해가 다르면 죽여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모습들을 누가 보여줬습니까? 대통령의 책임이라고 얘기하지는 않겠지만 대통령이
좀 생각을 해야 합니다. 이 나라를 하나로 만드는 노력 그 맨 앞에 서 있어야 할 사람이 대통령 아닙니까? 그러라고 국민이 대통령 뽑아준 거지 갈라치기 하고 상대방을 증오하게 만들고 이러라고 뽑아준 대통령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대통령이 하고 있는 일, 보여주는 모습, 거기에서 하나가 되게 하려고 하는 그런 노력 보입니까? 정말 대통령 중요하고 지도자가 중요해요. 어제 말레이시아 축구 보다가 참 답답해서 아주 돌아버리는 줄 알았는데 저는 어제도 축구 보셨죠? 예, 봤죠? 예. 그런 생각이 들어요. 얼마나 이 감독, 지도자가 중요한가. 제가 뭐 전문가는 아닙니다만 오늘 아침에 그 축구 평론가가 나와서 지적을 하는데 다 공감이 가더라고요. 박문성 그 평론가인데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해가 안 간다. 그러면서 어제는 이미 우리가 16강 진출이 확정이 된 상태니까 1등이냐 2등이냐 3등이냐가 중요한 상황이니까 다른 나라들도 다 그랬듯이 로테이션을 해줬어야 된다. 그 이유는 손흥민이나 황희찬이나 이강인이나 김민재나 이런 선수들이 쉴 수 있는 경기가 어제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16강전 마지막 조별리그 마지막 경기. 그때 쉬게 해줘야 앞으로 이어지는 토너먼트에서 최대한 실력을 발휘할 수 있지 않느냐. 근데 그걸 못 쉬게 하니까 힘이 나겠냐 이거예요. 뭔가 동기부여가 안 되는 거죠. 그리고 만약에 로테이션 해가지고 좀 못 뛰었던 선수들을 뛰게 하면 그 선수들은 이번이 내가 이제 정말 실력을 보여줄 기회다 하고 펄펄 날 텐데 그런 기회를 주지 않은 점 하나. 그 다음에 그 전 경기에서 옐로 카드를 많이 받았잖아요. 그러면은 그것 때문에 또 만약에 옐로 카드를 받으면 그 다음 경기에 못 뛰니까 적극적으로 할 수가 없었다는 거죠. 그런 상황을 누가 봐도 아는데 거기에다가 이미 16강 진출이 확정돼 있고 또 조별리그 탈락이 확정돼 있는 말레이시아를 상대로 완전히 베스트 그걸 투입을 해서 싸우게 한 이유를 모르겠다라고 하더라고요. 축구 좀 아세요, 부승찬 대변인? 저는 그거 들으면서 선수입니다, 축구 선수. 아니 그 보면서요 정말 답답했죠. 답답했고 그 다음에 동기부여 자체가 사실은 안 됐었고요. 동기부여도 안 됐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이제 그 이전 두 게임에서 7명이 경고를 받았습니다. 예. 그런 상태다 보니까 여기서 경고를 받으면 이제 16강까지 이제 영향을 미치는 상황이기 때문에 상당히 전략적으로 클린스만 감독이 할 거라고 봤는데 베스트 멤버를 이제 풀 가동한 거죠. 경고받은 사람 포함해서 풀 가동을 했는데 이게 축구 선수들에게 가장 중요한 게 동기부여거든요. 근데 아까 말씀하신 대로 안 나왔던 사람들이 한 번 나간다. 그러면 정말 열심히 하거든. 네. 그리고 그렇죠. 새로운 또 인물이 발굴되기도 하고 박지성 같은 경우가 그런 케이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어제는 정말 모든 면에서 다 실패한 리더의 전략이나 전술 모든 면에서 실패한 경기였다. 저는 그렇게 그렇죠. 보입니다. 뛰게 해줘야죠. 예. 지금 예를 들어서 선수 지금 다 뭐 11명 중요하고 22명 다 중요하지만 우리가 이번에 우승을 기대하는 이유는 역대 최강의 전력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닙니까? 지금 손흥민, 이강인, 김민재, 황희찬 다 지금 외국에 유명한 곳에서 뛰고 있는 선수들인데 하루쯤 쉬고 싶지 않겠어요? 그러면 오늘은 내가 좀 쉴 수 있겠지 했는데 또 나가라 그러니까 힘들죠. 더군다나 옐로카드까지 있어가지고 몸싸움하다가 잘못해서 받으면 그 다음 경기 못 뛰는데 근데 왜 저 뛰게 하지? 일단 지도자를 신뢰를 안 하는 거죠. 그러니 열심히 뛰겠습니까? 그 다음에 이번에는 나한테 찬스가 오겠지 라고 했는데 또 기회를 안 주니까 그 지도자가 신뢰가 가겠습니까? 그리고 우리 한국 국민의 정서 같은 것이 있잖아요. 그런데 맨날 와가지고 뭐 자기 나라 가 있고 뭐 미국 가 있고 그러니 클린스만에 대해서 우리 국민들이 불만의 목소리가 나오는 거 아닙니까? 우리
데니 PD가 글을 올려주셨네. 군대쓰리가 전문가시라고 부승찬 대변인이. 아니 제가 있을 때 대변인으로 있을 때 군대쓰리가가 이제 요청이 와서 근데 기획을 하는 단계였어요. 그러고 나서 이제 제가 그만두고 나니까 완전히 활성화가 되더라고요. 예. 장윤미 변호사님 아재 개그 하나 알고 계신가? 아니요. 여자분들이 제일 싫어하는 얘기가 축구 얘기요. 남자들 군대 갔다 온 네. 얘기, 축구 얘기. 그러니까 군대에서 축구한 얘기. 저희 남편이 너무 군대 얘기를 많이 해가지고요. 해병대 나왔다는 그 자부심이 있어가지고요. 거의 매일같이 듣고 있습니다. 그래서 좋아하진 않습니다. 해병대도 축구합니까? 뭐 하는 것 같더라고요. 전투 축구잖아요. 아, 네, 전투 축구. 네. 저는 공익법무관으로 민간에서 복무를 했기 때문에 추억이 많이 없어서 말씀드리기 좀 어렵지만 저는 아까 앵커님 말씀하신 얘기를 들으면서 어떤 생각을 했냐면 리더가 중요하지 않습니까? 저는 윤석열 대통령 만약에 뵐 기회가 있다 그러면 딱 두 가지만 한번 여쭤보고 싶어요. 예. 첫 번째는 대통령님 취임하신 이후에 나라가 이렇게 참 어렵고 힘들었는데 책임 정치를 뭘 보여준 게 있는지를 한번 꼭 여쭤보고 싶어요.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 책임 안 졌다도 맞고요. 근데 그 비판 외에 본인이 권한을 갖고 권력을 가진 사람으로서 뭐 어떤 책임을 이행했는지 하나 여쭤보고 싶고 또 하나는 우리 사회가 갈등이 많잖아요. 가만히 모여도 사람들끼리 모이면 의견이 다르고 당연히 갈등은 있기 마련입니다. 그렇다면 정치권은 갈등을 발굴해서 그걸 해결하는 데까지 나아가야 되는데 대통령께서는 유일하게 통합을 할 수 있는 지위시거든요. 그래서 우리 헌법에서는 헌법 66조 1항에 대통령만 유일하게 국가의 원수라고 써놓습니다. 원수. 으뜸 가는 우두머리라는 뜻이거든요. 근데 지금 이 원수가 그 좋은 원수가 아니라 전 국민의 정말 원수처럼 되어 있어요. 왼수처럼. 그러니까 저는 대통령께 꼭 한번 여쭤보고 싶은 게 국민 통합을 위한 노력을 위해서 어떤 걸 하셨는지 전 딱 하나만 좀 꼽아보라고 하고 싶어요. 제가 볼 땐 없거든요. 오히려 국민을 더 분열시켰고 그걸 통해서 정치적 이익을 많이 보셨지 안 그랬으면 누가 자유총연맹 가가지고 그런 식의 연설을 합니까? 저는 윤석열 대통령이 이 책임이라는 단어와 이 통합이라는 단어, 이 대통령의 가장 중요한 두 가지의 단어이고 책임인데 이걸 뭘 하셨는지에 대해서 지금 1년 반, 2년째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지금까지도 못했다면은 앞으로 3, 4년은 하시겠는가? 그럼 또 안 하겠죠? 그럼 대통령 임기 5년 동안에 이렇게 허송세월을 하고 국가를 분열시키고 완전히 뭐랄까요? 완전히 국가를 공동체를 무너뜨리는 지경까지 온다면은 그럼 그 윤석열 대통령 5년을 나중에 역사가 어떻게 기록할 것인가? 요걸 꼭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저는 지금 윤석열 대통령 하는 거 참 마음에 드는 게 한 가지가 없고 참 뭐 정치적인 관련해 가지고 더 많이 속상한데 가장 속상할 때가 언제냐면요. 뉴스에서 시장 상인들이 너무 어렵다고 이야기할 때 정말 속상해요. 살다 이렇게 힘든 적 처음이에요.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정말 지금처럼 경제가 어려운 적이 없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어느 때보다 추운 이 겨울에 전통시장에 나와서 이렇게 파는 분들이 계시잖아요. 손님이 안 와가지고 물김치를 이렇게 담아서 파는데 물김치가 꽁꽁 다 얼어가지고 그냥 드니까 얼음이 그대로 올라오고 팥죽도 얼어가지고 지금 사람들이 찾지를 않는다는 거예요. 더군다나 명절 대목 앞두고 얼마나 그분들 힘들겠습니까? 그거 볼 때마다 너무 속이 많이 상하는 거예요. 누가 이렇게 만들어놨나? 자기 부인은 골방에서 몇백만 원짜리 가방 받아 챙기고 그러고 있는데 또 이제는 그 쇼도 좀 그만했으면 좋겠어요. 시장에 가서 계속 어묵 먹고 그러는데 오뎅 좋아하는 거 알아요. 보면 정말 지가 좋아서 먹는 거더만. 그러니까 전 이번에 서천 피해 현장에도 가서 이번에 그 화해 봉합에 관한 장면을 연출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걸 보면 재난을 당해가지고 국민들은 삶의 터전을 다 잃어버린 정말 처참한 광경이고 누구라도 가면은 그 마음을 공감할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근데 가서도 그분들의 마음을 어루만질 생각은 정말 1도 하지 않고 본인들 욕만 보고 올라가는 이런 모습들이 앵커님께서 설명하신 대로 정말 그 민생과 국민들의 평범한 삶을 지키겠다라는 그 의지는 찾아볼 수 없는 대통령. 근데 이런 대통령은 저도 대한민국 역사상 처음이고 다시는 있어서는 안 될 그런 지도자감 아니냐라는 평가가 저는 냉정하게 이제는 받아들여야 되지 않는가 저는 싶습니다. 제가
또 이제 전공 얘기를 해서 좀 송구하기는 한데. 아니요, 기다리는 분들이 예. 많습니다. 아까 리더 이야기 했는데 제가 또 예전에 썼던 책이 리더라면 정조처럼이라는 책 있잖아요. 예. 그 안에 나오는 이야기인데 정조가 방에는 그냥 되게 간단한 이불 하나하고 책상 하나하고 초하고 책 몇 권이 있는데 거기에 두 가지를 써놨어요. 정조가. 하나가 자기 친필로 상하 사방 균제방평, 상하 위아래 사방에 있는 모든 백성들에게 균등하고 가지런하고 바야흐로 평등하게 해줘야 된다. 이걸 썼어. 그런데 그 나머지 벽면 전체에다 뭘 했느냐? 300개 고을의 재난 현황판을 써놨어요. 자기가 직접 친필로 쭉 칸 쳐가지고 여기 한성부, 경기에 보면 뭐 수원, 용인, 양평, 뭐 의정, 뭐 이런 식으로 양주, 광주, 호남이다 그러면 뭐 광주, 또 나주 뭐 이런 식으로 쭉 해갖고 어떤 재난이 생기면 거기에 집이 몇 채가 수물이 되는지 백성 피해는 어떻게 되는지 이걸 다 보고를 받아 다 쓴 거야. 그래서 이걸 하나하나 체크해 나가는 거예요. 이게 250년 전 국왕이 이렇게 했어. 그런데 윤석열 대통령, 자 보십시오. 민생 살리기 토론회, 민생대 토론회 5차 때 갑자기 30분 전에 감기 걸렸다고 안 나왔지. 그런데 그 다음날 서천시장에 눈 무지 내리는데 아무 일도 없다는 듯이 한동훈한테 폴더 인사받고 툭툭 쳐주고 감기 걸린 흔적이 안 보여. 감기 걸린 흔적이. 만약에 감기를 걸렸으면 그날 영상에서 콜록콜록 기침하는 모습이 나와야 되거든. 그런데 그 전날 감기 걸렸다고 해서 민생 토론회는 안 나온 사람, 그것도 30분 전에 통보한 사람이 그 다음날 모습에서 화면에 잡히는 그 20여 분 영상에서 단 한 번도 기침하는 모습이 안 나왔어요. 그러네요. 거짓말이지, 거짓말. 국민한테 거짓말하는 거지. 이런 사람이 어떻게 제대로 된 국가 지도자가 될 수 있냐고요. 5년 임기 다 볼 것 없이 정말 지금 얼마나 됐어요? 역사상, 대한민국 역사상 가장 최악의 대통령이 될 거라는 것 저는 확신합니다. 우리 부산 이대희님께서요, 이런 말 들어보셨나요? 역사를 잊은 민족은 김준혁 교수에게로. 교육받으러. 그렇게 댓글 주셨는데, 그렇죠. 김준혁 교수님 나오시는 날은 참 우리가 역사 공부 많이 하고요. 장훈님이네요. 아까 제가 잘못 경찰 해명 했다고 지적해 주신 분이 장훈님인데, 장훈님 감사드립니다. 제가 선물 보내드릴 테니까요. 우리 댓글창에 주소 남겨주십시오. 정말 그 지도자가 참 중요하지요. 지도자가 그것도 일반 회사도 아니고 단순히 또 검찰 조직도 아니고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나라의 대통령이라고 하는 자리에 있을 거면 항상 자기 자신을 돌아봐야 합니다. 내가 이 자리에 올 만한 자격이 있는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자격이 있어서 온 게 아니고 어찌어찌 하다가 오게 됐으면 겸손하게 나를 이렇게 이 자리에 있게 해주신 국민들을 위해서 내가 뭐를 해야 될까? 그 생각을 해야죠. 그리고 내 주변은 제대로 돌아가고 있는가? 살펴야죠. 그런데 부인이라는 사람은 밑에서 명품 가방 챙겨 먹고 있지 않았습니까? 근데 이제 이걸 어떻게 풀지 참 궁금해요. 자기 신복이라고 하는 사람을 여당 대표로 보내놓고 야 이거 막어 했는데 신복 아니라 신복 할아버지라도 다 돌아다니면서 사람 만나면 10이면 10, 100이면 100 다 똑같은 얘기하지 않겠습니까? 그건 잘못한 겁니다. 이거 풀지 않으면 선거 치르나 만합니다. 그 얘기 하지 않겠어요? 그래서 본인이 얘기한 거죠. 이거 국민 눈높이에서 풀겠다. 그거 틀린 말 아니잖아요. 그런데 어디다 대고 너 지금 네 본분을 잊었어? 죽을래? 뭐 이런 거 아니에요? 그만두라고 했죠. 그 그만두라고 하는 것도 소문 안 나게 해야죠. 대통령 비서실장이 가가지고 이야기한 거를 또 여당 대표가 까발려 버려요. 살다 이런 경우도 좀 처음 봅니다. 그러니까 이제 난감하잖아요. 이거 이러다가는 이제 정말 큰일 나겠다. 그래서 그러면 봉합해야 되는데
그러면 둘이 화해하는 장면을 보여야지 겨우 생각하는 것이 이놈아가 내가 말 한마디 하면 꼼짝 못하는 놈이라고 하는 것을 모든 국민들이 다 알게 해주겠어 하고 서천 화재 현장에 불러놓고 너 추운데 30분간 벌 서고 있어. 차에 있지 말고. 나 들어오면은 봐. 거기서 90도 인사하고. 그래. 이게 뭡니까? 이게. 지금요. 김건희 가방 문제를 어떻게 풀어야 할까 참 골치 아플 겁니다. 나오는 얘기가 대통령이 뭐 대담을 통해서 이 문제를 뭐 얘기하겠다고 합니다. 뭐라고 얘기할지 참 궁금해요. 근데 짐작은 가요. 왜? 지금 그 똘마니들이 하는 얘기를 들어보면 아, 이런 식으로 가려고 하는구나. 짐작이 가거든요. 그렇게 하면 국민들이 아, 그렇구나. 피해자구나. 우리가 잘못 생각했는데 그렇게 생각할까요? 난 참 살다. 일단 그렇게 혼나고 돌아와가지고 한동훈 비대위원장은 이제 또 내가 사과를 말한 적이 없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참. 한동훈 비대위원장 얘기부터 먼저 들어볼까요? 대통령실 일각에서는 김경률 비대위원 사퇴를 요구하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사퇴가 있으면 혹시 그냥 가도 된다고 생각하시는지. 제가 그런 요구를 받은 적이 없어요. 그 이번에 총선 출마하는 비대위원은 직을 내려놓는다라는 얘기가 있던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런 것도 해본 적이 없습니다. 김경률 회장가 오늘 논란 이후에 처음으로 이제 모습을 드러내셨는데 이후에는 사실상 비대위원장님도 마찬가지로 김경률 기사도 입장을 좀 분명히 자제하고 있거든요. 그럼 앞으로 그럼 당내에서는 이제 이 입장에 대해서는 언급을 않겠다 이런 취지를 좀 해석을 좀 해주실까요? 제가 어제 말씀드린 건 제 입장이 변한 게 없다라는 것이죠. 그러면 국민 눈높이에 맞춰서 보신다고 말씀하셨고 그 김건희 여사의 사과도 필요하다고 말씀을 주셨었는데 그때 입장이랑 다르지 않은지 알고 싶습니다. 제가 김건희 여사의 사과를 얘기한 건 어떤 필요성이 있어 보인다라고 그때 말씀을 한번 이렇게 연구해 주셨는데 제가 드렸던 말씀 그대로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마무리하겠습니다. 부숙사 대변인께서 아까 그런 얘기했죠.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제일 많이 쓰는 말. 아까 마지막에 나온 말. 그래서 이 한동훈을 보고 있으면요, 이번 사태를 무슨 약속대론이다, 뭐 실전이다 이런 얘기들을 하는데요. 제가 지난번에 나와서 운명 공동체라는 얘기를 했을 겁니다. 이게 공적 가치보다는 사적 가치를 추구하는 관계다. 윤석열, 한동훈, 김건희는. 그리고 한동훈에게 김건희는 절대 존엄이다. 사실은 그냥 우리 인간관계에서 절대 존엄이라는 표현을 절대 안 쓰거든요. 예. 그리고 북한이 유일하게 수령의 최고 지도자에 대해서만 최고 존엄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그래서 그 지위가 범접할 수 없을 정도로 높은 이런 거를 이제 존엄이라고 하는데 한동훈에게 김건희는 절대 존엄입니다. 이거는 공적 가치가 아니고요. 사적 가치인 겁니다. 사적 가치를 표방하는 거고요. 국민일보에서 재미난 또 기사 통계가 나오더라고요. 오늘 기사 보니까 한동훈이가 이제 비대위원장에 취임하고 나서 22일까지 모든 메시지 단어를 분석한 거예요. 단어를 분석했는데 이재명 민주당은 158회가 나왔고요. 윤석열 김건희는 제로입니다. 모든 메시지에서. 그것만 보더라도 뭐 이준석 대표가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약속 대련이고 2차전이 있고 뭐 한동훈의 승리고 이런 얘기가 있는데요. 한동훈은 그냥 김건희 가 이제 난타당하는 거를 막기 위해서 그냥 구원투수로 나온 겁니다.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김경률 비대위원 마포구에 나오는 거에 대해서 비대위원장이라는 사람이 당협위원장 앞에 있는 데서 만세삼창을 하고 이런 것들을 보면요. 구원투수란 게 분명하다. 저는 그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0번이에요? 그러니까 네? 윤석열, 김건희라는 이름 자체는 아예 기사 국민일보가 입에 올리기가 너무나 존엄이니까. 왜냐하면
김정은이라는 혹은 김주애라는 거를 이제 존엄으로 받들잖아요. 그래서 과업 지시서를 내려보냅니다. 김정은이라는 이름 석자를 쓰고 있는 사람은 다 지워라. 호적 정리하라. 그거랑 똑같은 옛날에 경애하는 지도자 동지야? 경애하는 지도자 동지. 아니 그 이해가 돼요. 네. 구약 시대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이름을 부르지 못했어요. 그래서 성경을 쓸 때 그분이라고 쓴 거예요. 그런 정도인데 지금 영번이라고 하니까 이해가 되는데 자 그러면 나는 사과하라고 말한 적이 없습니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면 왜 국민들은 그렇게 말을 했을 거라고 생각한 걸까요? 찾아봤더니 이렇게는 얘기를 했어요. 1월 18일 날 얘기한 내용을 한번 들어보시죠. 김건희가 기올백 문제 관련해서 논쟁이 있었던 걸로 알고 있는데 이 사안에 대한 비대위원장의 입장은 좀 있습니다. 그 얘기를 제가 이렇게 빨간 택배 옷을 입고 여기서 남의 업장에서 하기는 그런데 물으시니까 답하죠. 우리 국민의힘은 다양한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 다양한 생각을 자유롭게 말할 수 있는 정당이고 또 그럴 때 강해지고 유능해지는 정당입니다. 그 문제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그 문제는 기본적으로는 함정 몰카이고 그것이 처음부터 계획된 것이 맞습니다. 그렇지만 저는 과정에서 분명히 아쉬운 점이 있고 국민들께서 걱정하실 만한 부분이 있었다고 저도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제2부속실과 특별감찰관에 대한 검토 문제를 전향적으로 말씀드렸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장윤미 변호사님 아쉬운 점이 있고 걱정하실 만한 부분이 있다라고만 얘기를 했지 내가 사과해야 된다라고 얘기한 적은 없다 이거네요. 기계적으로 보면 그렇죠. 딱 두 워딩이 있었어요. 계속 보면요. 지금 보신 이 아쉬운 점이 있고 국민들께서 걱정하실 만한 부분이 있었다라는 하나 워딩이 있었고요. 다음에는 국민 눈높이에서 생각할 문제라고 워딩한 게 또 하나가 있습니다. 김건희 여사와 관련돼선 두 가지 발언이 있었어요. 이 명품백 수수와 관련해서. 그런데 국민 눈높이에서 생각한다라고 하면 어떤 겁니까? 여기에 대해서 소상히 밝히고 어떤 연유인지를 이야기하라는 건 자동으로 따라붙는 거죠. 그냥 본인 입에 사과란 말을 담지 않아서 내가 그렇게 하지 않았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건 상당히 좀 듣는 사람을 우롱한다는 느낌을 받고요. 저는 다만 그런 부분은 있는 것 같습니다. 한동훈 비대위원장을 사실 윤석열 대통령이 세운 거죠. 그리고 김건희 리스크 이런 부분을 잘 관리하고 대통령을 정확하게 엄호해 주길 바랐을 겁니다. 그런데 동상이몽인 것 같아요. 한동훈 비대위원장은 그럴 생각이 지금으로선 좀 없어 보입니다. 여러 단초 중에 하나는요. 제가 사퇴 요구를 거절했습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이게 동아일보에서 그날 비서실장까지 해서 윤지혁 원내대표가 대동한 상황에서 삼자회동을 갖고 사실상 물러나라고, 사실상이 아니죠. 물러나라고 이야기했다라는 거죠. 그 이후에 워딩들 나오는 거 보면 끝까지 해보자는 건가요? 라고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이야기했다라는 보도도 있고요. 근데 제가 사퇴를 거절했습니다라고 이야기하는 순간 대통령과 대통령실의 법률 리스크는 너무나 올라가는 거예요. 이게 본인들이 했던 겁니다. 국정농단과 관련해서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죄로 사퇴를 종용할 법적 근거가 없습니다. 선거의 자유라는 게 공직선거법에 너무나 엄밀한 원칙으로 돼 있고 그거를 저해하려는 시도는 형사처벌 조항을 갖고 있어요. 그럴 수 있다라는 걸 확인해 준 셈이에요. 본인도 김경률 비대위원과 관련해서 들어본 적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건 거짓말이죠. 왜 사퇴를 종용하는 목소리를 들어보지 않았다라고 그럼 이야기할 것인가? 같이 가겠다는 거거든요. 그리고 사천 논란을 무릅쓰고 마포울에 공천하겠다는 뜻으로 보입니다. 국민의힘에서 룰을 다 다듬었을 때 전략공천 지역을 50곳 이상으로 하고 이른바 공간위에서 전략공천을 줄 수 있는 시스템 근거를 만들어 나가고 있거든요. 이 점들을 이어보면 이게 갈등이 지금 수면 아래로 잠자코 들어간 것처럼 보이지만 이건 공천 앞두고 대격돌이 또 일어날 가능성이 저는 매우 높다고 생각합니다. 예. 그 한동훈 장관의 이야기가 거짓말인 거를 우리가 좀 확인을 해야 됩니다. 예. 우리가 이제 역사 연구를 할 때 있어서 그 사람이 한 말만 갖고 평가를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여러 사람들 주변의 이야기들 이런 것들의 인과관계를 통해서 연구를 하면 그 이제 답이 나오거든요. 한동훈 장관이 김건희 디올백에 대해서 사과 이야기는 역으로 본인 입으로 저렇게 하지 않았지만 다른 선에서 나온 거예요.
지금 제가 다시 확인하냐고 찾아봤는데 JTBC 장르만 여의도 예. 1월 16일자 김경률 인터뷰에서 그때 마리 앙투아네트 이야기가 나온 겁니다. 그리고 그 디올백과 관련된 사과를 해야 된다라고 이야기했고요. 그때 질문이 무엇이었느냐? 그러면 한동훈 비대위원장하고도 얘기했느냐? 그랬더니 김경률 비대위원이 그 이야기를 어떻게 안 할 수가 있겠느냐? 사과 이야기를 어떻게 안 할 수가 있느냐라고 이야기를 분명히 했어요. 그러면 이렇게 이야기를 종합적으로 보면 우리 국민들이 볼 때는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김경률 비대위원과 바로 김건희 명품백 논란에 대해서 사과를 해야 된다라고 서로 논의를 했구나라고 받아들이게 되는 겁니다. 이거는 당연한 거죠. 인과관계가 그렇게 가는 거니까. 그러면 실제 한동훈 비대위원장 자기 입에서는 사과의 이야기는 하지 않았지만 그러나 당시에 그런 논의가 있었던 건 분명한 사실인 거죠. 기자들이 왜 이거에 대해서 제대로 질문하지 못하느냐. 이것도 문제가 있는 거지만 한동훈은 분명히 그런 이야기를 했던 건 너무 명확한 겁니다. 그런데 이제 와가지고 자기는 그런 말 한 적 없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정치 지도자로 성장하기에는 미흡하다. 존엄이 되기에는 미흡합니다. 한동훈 비대위원장님 존엄이 되시려면은요. 자기가 했던 발언에 대해서 책임 있는 행동을 하셔야 됩니다. 저는 이 사안을 이렇게 복잡하게 끌고 갈 이유가 없거든요. 너무나도 명징한 사안입니다. 그러니까 한동훈 위원장이 검사 출신이니까 더 질문하기가 쉬워요. 본인이 검사라면 이런 몰카를 봤을 때 권력자에 대해서 수사를 안 할 수 있습니까? 라고 물어보면 되는 겁니다. 수사를 그때도 덮어줍니까? 뭐 염려할 부분이 있으면 넘어가는 겁니까? 그게 아니거든요. 객관적인 팩트가 나왔고 영상이 나왔으면 그 영상이 위조된 게 아니라면은 뭐 위조 여부도 수사를 해야 되겠지만은 그게 사실이라고 그러면 범죄의 단서가 나왔잖아요. 근데 수사 착수 안 합니까? 그걸 물어봐야 돼요. 근데 그걸 지금 물어보는 기자들이 없는 거고 그 안타깝고요. 또 하나는 확인을 다시 한번 재차 물어보지 않습니까? 기자들도 워딩이 민주당에 대해서 얘기할 때 너무 분명하신 분이 사이다이신 분이 본인들 김건희 여사 이야기 나오면은 이게 말인지 뭔지 모르게 말장난을 자꾸 하니까 확인을 요청하는데 국민을 대신해서 묻죠. 근데 한동훈 위원장이 거기에 대해서 자꾸 확인을 거부하잖아요. 내가 얘기한 걸로 가름해달라. 그럼 확인을 거부하는 거거든요. 그럼 이것은 국민과의 소통을 안 하겠다는 건데 저는 이런 태도를 보면요. 이건 공인으로서 기본 자질이 없는 겁니다. 어떻게 공적인 일을 하는데 국민들이 묻는 거에 대해서 대답을 안 합니까? 그때 한동훈 위원장이 법무부 장관 시절에도 뭐 사생활 운운해서 제가 많이 비판했거든요. 사생활 운운할 사람은 공직에 안 가면 됩니다. 저는요. 한동훈 위원장 집안에 숟가락이 몇 개인지 전혀 궁금하지 않아요. 어떤 컬러를 좋아하는지도 전혀 궁금하지 않습니다. 근데 다만 한동훈 위원장이 공적인 역할을 하고 있고 법무부 장관 내지는 공당의 집권 여당의 당 대표로 뭐 어찌됐든 앉아있기 때문에 묻는 거거든요. 근데 이걸 답변 거부를 한다? 알 필요 없다? 그럼 민주주의 국가에서는 정치 지도자로 참정권을 행사하실 수 없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저는 이 지금 몰카에 대해서 제가 마지막 말씀 한마디 드리면 몰카 함정 취재 자꾸 얘기하시는데요. 그거 논점이 아닙니다. 함정 맞고 몰카가 맞아요. 근데 맞는 걸 갖고 자꾸 이렇게 반박을 하시면 안 되고 그거 맞는데 그 안에 담긴 내용이 권력자들의 권력 사유화 내지는 권력의 부패 혐의가 지금 냄새가 나는 거 아닙니까? 그걸 사실 확인하라고 하고 수사받으라고 하고 윤석열 대통령은 불소추 특권이 있으니까 수사 못하지만 김건희 여사는 사인이나 똑같거든요. 수사하라는데 왜 안 합니까? 여기에 대해서 답을 해야 되는데 지금 답을 안 하니까 답답한 거고 기자님들도 질문을 좀 더 클리어하게 할 필요가 있다. 저 그 생각이 듭니다. 수사를 안 하는 게 아니고요. 사실은 수사를 안 하는 게 아니고 누차 말씀드리지만 이제 권력이라는 거, 특히 권위주의 국가에서 권력이라는 거는요. 분점이 일어날 수도 없고요. 2인자가 존재할 수도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북한의 김정은이가 장성택을 사형 구형을 내리고 바로 공개 처형했죠. 공개 처형하는 게 그런 거거든요. 그다음에 이제 윤석열도 저는 지금 윤석열의 대한민국은 권위주의 국가라고 생각을 해요. 누구 하나를 미래 권력을 내가 내보내서 야 우리가 이렇게 해서 잘해보자 총선에 이기자 저는 그런 생각은 윤석열이 못할 걸로 보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한동훈이라는 작자가 이제 이게 공당의 대표가 아닙니다. 여기는 그냥 하수인에 불과한 거예요. 그래서 뭐 2차전이 일어난다 3차전이 일어난다 이런 얘기를 하지만요. 이번에 이 한동훈이가 김경률을 통해서 보였잖아요. 약간 반항하는 모습을 보였단 말이에요. 이 보인 걸 가지고
단박에 치잖아요. 그리고 그 추운데 부르잖아요. 불러서 대통령실이 일정 조율한 거잖아요. 이게 한동훈이 일정 조율한 거 아니고. 그런 모양새들이 일어나는 거기 때문에 저는 이 관점을 볼 때는요. 그냥 대통령과 여당 대표의 관점으로 보면 안 됩니다. 뭐 이준석 대표도 얘기했지만 과거에 김영삼과 이해창 총리의 권력이 이렇게 전이될 때가 있었어요. 그때는 이해창과 김영삼이 어떤 관계도 아니었어요. 공적인 관계로 만난 거예요. 근데 지금 윤석열과 한동훈의 관계는요. 그 관계가 아니고 사적인 관계가 우선이 되는 관계 속에서 만들어졌고 윤석열이 내리꽂은 사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2차전으로 간다, 3차전으로 간다. 저는 동의하기 어렵고요. 그 단지 하나 사과의 프레임을 만들어서 사과로 퉁을 쳐라. 지금 출구 전략은 저는 그거밖에 보이지 않고요. 그거를 위해서 지금 이런 행태들이 일어나는 게 아닌가 저는 그렇게 저도 보여요. 하나만 여기 지금 잊혀져서 더 밝혀져야 될 걸 말씀드리면 저 최재형 목사라는 분 있지 않습니까? 저분이 지금 명품백만 우리가 관심을 갖는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그것도 수사해야 되고요. 더 중요한 건 대통령 취임 만찬식에 그 사람 어떻게 들어가는지를 밝혀야 됩니다. 그거 누가 허용했어요? 그 2022년 5월 달 일이거든요. 한참 6개월 전, 이 촬영 시점보다 한참 전 일부터도 이미 김건희 여사와의 관계 속에서 그분이 일단은 행사장에 간 건 팩트예요. 그건 아무도 부인 못합니다. 사진이 나왔기 때문에. 그럼 그분 거기 어떻게 들어가는지를 밝혀야 되는 거예요. 근데 여기에 대해서도 그때부터, 그러니까 취임 첫날부터 권력의 사유화가 작동되었다는 얘기고 여기에 대해서 떳떳하면 김건희 여사가 밝혀야죠. 아니면 윤석열 대통령이 밝히든지. 근데 그걸 안 밝히고 있고 지금 명품백으로 초점이 너무 가고 있는 건데 저는 이 최재형 목사라는 분이 자꾸 함정 몰카다, 몰래카메라 취재를 가지고 자꾸 문제를 삼는데요. 반대로 보면요. 이거는 내부 고발일 수도 있는 거예요. 최재형 목사가 같이 붙어서 뭘 했는지는 모르지만 뭘 자꾸 해오다가 무슨 의도인지는 모르지만 그 내부에 있는 거를 밖에다가 노출을 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은 함정 몰카인지 아니면 내부에서 폭로를 한 건지 이것도 궁금하기 때문에 이제 국민들의 시각에서는 싹 다 이것도 사실 규명이 필요하다. 진실을 밝혀야 되는 겁니다. 취임식 참석한 사람들 명단 내놓고 누가 추천했는지 밝혀라 그런 얘기 진작 나왔는데 행안부에서 폐기해버렸다고 얘기하지 않았던 그래서 거예요? 안 갖고 있다는 취지로 한번 얘기했었죠. 그 폐기한 사람들도 처벌을 받아야죠. 대통령 기록물은 그렇게 그 폐기할 수가 없게 법으로 돼 있습니다. 네. 저는 그때 당시에 있던 그분들이 아마 이 정권 끝나고 나면 대통령 기록물 법에 의해서 고발당해서 엄청난 징계를 받을 겁니다. 그래서 디올백을 폐기 안 한 거예요. 그렇군요. 대통령 기록물이라고 해서. 성남에 나라 기록관이라는 게 있거든요. 예. 대통령 기록관이 네. 거기 있습니다. 맞습니다. 거기에 앞으로 디올백이 전시되는 이 경관을 우리가 보게 되지 않을까. 향수랑 뭐 이런 게 다 오늘 우리 패널 분들을 응원해주는 슈퍼챗 쏘아주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문정민님, 와 신은규 변호사님, 제가 바깥에서 지인들한테 하는 소리를 그대로 해주시네요. 역시 멋진 스피커십니다. 이러면서 슈퍼챗 보내주셨고요. 조사루스 조형래님, 역사를 알아야 미래가 보입니다. 김준혁 교수님께 많이 배우고 있습니다. 언제나 감사합니다. 이렇게 응원 댓글과 함께 슈퍼챗 보내주셨습니다. 감사하고요. 롤리폴리님, 역사상 최악의 대통령이 될 것이다. 앵커님 말에 100번 1000번 동감입니다 하면서 슈퍼챗을 보내주셨는데 소병률님이 또 맛 슈퍼챗을 보내시면서 앵커님 말씀에 저는 반대합니다. 역사상이 아니고 지구상 최악의 대통령. 바다별장님, 올해 대선합시다. 그러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이제 대통령이 대담을 해서 입장을 밝힐지 그것도 잘 모르겠고, 대담을 해서 밝히면 어떤 내용을 얘기할 수 있을까 참 궁금한데요. 일단 지금 대통령실에서 나오는 얘기를 대충 보면 돌려주기가 미안해서 일단 받은 것이다. 최재형 목사가 선친과의 인연을 앞세워서 찾아왔고 그걸 김 여사가 거절하기가 미안해서 일단 받은 것이다. 그 다음에 직후에 최 목사한테 돌려주도록 얘기를 했다. 그런데 최 목사 주거지가 분명하지 않아가지고 확인하는데 시간이 걸렸다. 그런데
곧바로 선물 반환이 이루어지지 못한 그 사이에 이 문제가 불거져 가지고 현재까지 보관 중인 상태다. 대통령실 핵심 관계자가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국민 여러분, 믿어지십니까? 받을 생각이 전혀 없었고 선친과의 인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만나서 그냥 받아뒀는데 돌려주려고 그랬는데 연락이 안 됐고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지금 보관을 하고 있었다. 이게 대통령실이 정리한 입장인 것 같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이렇게 국민한테 얘기를 한다면 국민들이 믿을까요? 우리가 이렇게 딱 보면은 느낌이 오잖아요. 김건희 씨가 그 가방을 받을 때 어떻게 했는지 한번 보십시다. 아이고, 선물도 보내주시고 그래서. 아니, 이거 자꾸 왜 세우세요? 아이고, 그냥, 뭐, 다음부터는 뭐 못해도, 이런 거 정말 하지 마세요. 장유미 변호사님, 제가 돌려주겠다는 사람의 태도로 보입니까? 전혀 아니죠. 왜 이런 걸 자꾸 가져왔느냐라는 말에서의 단초는요. 아, 이거 한두 번 받은 게 아니구나. 최소한 한 차례 받은 건 아니구나라고 보이고요. 전 대통령실의 해명이 나중에 발목을 잡을 거라고 생각하는 게 일단 대통령 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상 보관하고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아마 많은 분들이 이걸 대통령 기록물이라고 볼 수 있을 것인가 의아하실 거예요. 왜 그러냐면요. 이런 전례를 못 봤죠. 대통령 기록물에 관한 법률에 보면요. 정상이 받는 선물에 대해서 매우 구체적으로 규정이 돼 있습니다. 어떻게 돼 있냐면요. 대통령이 직무수행과 관련해서 국민으로부터 받은 선물로서 국가적 보존 가치가 있는 선물이라고 돼 있어요. 직무 관련성 300만 원 명품백이 어떻게 직무 관련성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국가적 보존 가치가 있다? 이거 백화점에서 파는 거고요. 명품백을 대한민국의 어떤 국익과 무슨 연관관계가 있습니까? 이거는 이런 국가 기록물로 지정해서 보관할 사안이 아니에요. 그러면 돌려주려고 했다라는 말은 그러면 사실일 것인지 그래 보이지 않습니다. 카톡으로 연락했었다는 거잖아요. SNS를 통해서 그냥 손쉽게 김건희 여사한테 이야기를 했더니 만남까지 주선하고 취임식에 초청까지 하고 그렇다면 왜 연락을 못했다는 말 다 거짓말인 겁니다. 이게 또 왜 중요하냐면요. 부정청탁금지법에 따르면 김건희 여사는 공직자의 배우자기 때문에 처벌을 못한다고 주장하는 이야기가 있어요. 뇌물죄로 의율하면 되지만 일단 그 법리에 대해서 보면 이런 부정한 선물을 받았을 때 공직자인 배우자, 여기서는 윤석열 대통령을 이야기합니다. 알았다면 처벌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국가 기록물로까지 지정할 정도면 본인이 인지했다고 봐야 되겠죠. 이 처벌을 면할 수 있을까요? 그냥 대통령의 심기를 거스릴까 봐 주먹구구식으로 해명을 내놓으니까요. 이도저도 안 되고 이건 처벌받을 사안입니다. 제가 법리적인 거 조금만 더 보완을 하면요. 저 대통령실의 핵심 관계자가 누군지는 모르지만 저런 논리를 그러면 지금 뇌물 범죄로 지금 수사받거나 기소돼서 재판받는 사람들 많거든요. 그 변호사들이 저걸 법정에서 주장한다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완전히 창피당하는 논리에 불과하고요. 법적으로 뇌물은 뭐냐? 뭐 선물, 뇌물 뭐 헷갈리실 텐데 그냥 뇌물은요. 선물 포함. 무형의 이익까지도 다 포함됩니다. 그래서 성접대까지도 포함이 돼요. 뇌물에. 그러니까 그 무형의 이익이라는 걸로 다 잡히니까 자꾸 선물이니 뭐니 이런 얘기를 해봐야 뇌물에 포함되니까 그만 얘기하시고 또 하나는 지금 받은 거 갖다가 돌려주니 많이 지금 얘기하잖아요. 우리 뇌물죄는 어떻게 돼 있냐면요. 뇌물을 수수, 요구 또는 약속만 해도 처벌을 해요. 그러니까 지금 이 구속요건에 의해서는 어떤 해석을 갖다 붙여도 아니 요구와 약속만 해도 처벌받는 게 뇌물범죄고 왜 이렇게 세게 처벌하느냐. 공적 업무의 신뢰, 공적 업무의 엄결성을 보장하기 위해서 뇌물죄를 규정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미 받으면 끝인 거예요. 약속과 수수만 해도 요구만 해도 처벌되니까요. 그래서 일반인들은 이제 뇌물죄 적용은 안 받잖아요. 공무원 신분이 있어야 되니까. 뭐 비유를 하자면 횡령 같은 거 있지 않습니까? 횡령하잖아요. 1원 한 장만 횡령해도 횡령으로 처벌받아요. 그 뒤에 변제를 하고 갚는 것은 양형을 떨어뜨리기 위한 하나의 그 변호사들이 그 방어해주는 논리일 뿐이지 횡령은 100원 한 장만 가져가도 횡령죄인 겁니다.
근데 자꾸 이게 법적으로 말이 안 되는 얘기를 대통령의 검토를 안 받고 내는 건지 아니면 국민들이 모를 거라고 생각하고 저런 얘기를 하는 건지는 모르겠으나 아니 법률비 상황도 있고 다 있으실 텐데 왜 이렇게 말도 안 되는 얘기를 자꾸 하시는지 매우 안타깝습니다. 오늘 마침 변호사님 두 분 나오셨으니까 궁금한 거 한번 좀 물어보고 싶어요. 이철규 국민의힘 인재영입위원장이 그런 얘기를 한 걸 우리가 몇 번 들어봤는데 지금 이제 국가 기록물로 뭐 해서 보관하고 있으니까 국고에 들어가 있는 건데 그거를 다시 뭐 돌려주면은 그게 횡령이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던데 그건 어떻게 받아들여야 됩니까? 그냥 한마디로 표현하면 이철규 의원이 뭐 교통사고 예도 들고 국고 횡령 얘기도 하고 뭐 엄청 많은 비유를 쏟아내시는데 제가 뭐 물어보려고 이분은요 경찰 생활했기 때문에 저는 형법 어떻게 배웠는지가 일단 의문이고 또 하나는 양두구육이라는 사자성어를 들으셨을 때 지목이 되니까 내가 개냐 이렇게 이야기를 하셨던 분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참 죄송하지만 이 대화를 하려면은 양두구육의 의미가 내가 개냐라는 거를 의미하는 건 아니잖아요. 개고기를 팔았다, 양머리 해놓고 그러니까 속였다는 얘기를 하는 건데 그걸 갖다가 물리 해석을 해가지고 물리 해석도 맞지도 않습니다. 내가 개냐, 개에 비유했다면서 모욕감을 호소하신 분이기 때문에 정말 대화하기는 어렵습니다만은 그 얘기하신 논리들 있잖아요. 싹 다 갖고 오면은 제가 1분 안에 다 반박 답변을 달아가지고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주거 침입은 왜 그런 얘기를 할 수 있나요? 왜냐하면 일단 그 보안 시스템이 있고 경호 인력이 있는데 거기를 속이고 들어갔다. 그래서 김건희 여사가 기본적으로 피해자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건데요. 보안 검색하고 들어갔는데 그냥 주거 침입이 돼요? 하고 들어갔고요. 주거 침입죄에서 보호하는 법익이라는 건 주거의 안정성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본인의 허가를 받아서 들어가면 주거 침입죄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이건 좀 궤변에 가깝고요. 저는 아까도 계속해서 김건희 여사를 뭔가 피해자라고 이야기하면서 몰카 공작에 당했다. 교통사고 피해자라고 하는데 너무 부적절합니다. 정확하게 이야기를 하면 CCTV 속도 단속기에 걸린 속도 위반자예요. 본인이 속도를 지켰으면 되는 겁니다. 그리고 계속 몰카 함정 하는데 저 동의합니다. 다만 천하람 최고위원도 이야기를 했던데요. 이게 법원에 현출되는 증거가 됐을 때 그러면 이거 범죄의 근거기 때문에 결과물이기 때문에 증거를 못 쓴다? 그러지 않아요. 그러니까 수사기관이 위법하게 증거를 수집하면 그건 증거를 못 쓰는데요. 개인이 위법하게 수집한 증거에 대해서는 형량을 하게 돼 있습니다. 공익성과 위법성을. 이건 공익성이 훨씬 크기 때문에 그래서 많은 법조인들이 이건 증거 능력도 있고 유죄 처벌까지 갈 수 있다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동의받고 들어왔는데 주거침입죄가 성립할 수 자체가 없죠. 근데 이철규 의원님은 이제 어떤 목적이신지는 알겠어요. 그러니까 어떻게든 김건희 여사를 수호해야 되니까 말이 되든 안 되든 그냥 다 갖다가 붙이는 건데 저러면 저럴수록 지금 정치의 공간에서는 더 김건희 여사의 이 몰카백 사건이 더 집중이 되고요. 본인들의 논리가 허점이 많다는 거 스스로도 아실 텐데 점점 더 희화될 뿐이다. 전 그렇게 생각합니다. 정연임님께서요. 대통령실 개똥 같은 소리. 연락이 안 되기는 카톡은 받을 때만 쓰냐? 그러니까 그 전에 카톡을 해가지고 뭐 찾아뵙겠다 이렇게 하고 오시라. 그런데 그때 카톡도요. 그냥 찾아가겠다가 아니고 뭘 준비했다 이렇게 하지 않았던가요? 사진을 먼저 보내줬어요. 사진 보내주고요. 맞아요. 그 다음에 점퍼 사진을 보내줬는데 그건 국내용이라 답을 안 했죠. 답을 안 했잖아요. 그리고 나서 이제 디올백을 이제 그 사진을 찍어서 보내주니까 그게 프리패스가 돼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동호수를 누가 알려줬냐고요. 그거 어떻게 찾아갑니까? 알려주고 시간을 자꾸 가니까 만났을 때도 아이고 이런 거 자꾸 사오지 마시라니까 이 말 또 하잖아요. 그러니까 사적인 친분 관계가 이미 형성된 관계에서 주거 침입 이야기하고 뭐 교통사고 비유하는 것 자체가 맞지 않습니다. 오늘 신인규 변호사님께서 굉장히 중요한 말씀을 하나 하셨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아까 그 내부 고발자의 모습이었다라고 하는 거 지금까지 우리 패널들도 다 많이 놓치고 있던 부분들이에요. 계속해서 그냥 몰카 그러니까 저쪽에서 계속 몰카 하니까 그래 몰카는 맞다마는 그러나 충분히 공익적인 측면이 있지 않느냐라고 우리도 이야기를 했는데 그것이 아니라 몰카 자체가 아니라 이건 내부 고발을 위한 거죠. 최재형 목사가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내가 이 정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사적 관계를 말하는 건데 정을 공을 위해서 희생했다라고 이야기했어요. 굉장히 중요한 말이죠. 사적 의리와 공적 의리를 이야기할 때 공적 의리를 위해서 사적 의리를 이제 이렇게 포기하는 거 굉장히 가슴 아픈 일이죠. 본인도 아버지하고의 친분 양평에서의 어떤 문제들 그리고 그 이전에 김건희 여사가 아마도 이제 한반도 문제라든가 이런 진보적 입장을 갖다가 최재형 목사한테 어떻게 얘기했는지는 잘 모르지만
그러나 뭔가 최재형 목사님께서 김건희라고 하는 이 사람을 통해서 뭔가 한반도의 평화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모습을 이제 비췄겠죠. 그런데 이것이 과도하게 본인 중심으로 본인이 다 해결하려고 하는, 그리고 정말 있을 수도 없는 내용의 이야기들 하니까 거기에 대해서 이분이 공을 위해서 그러면 살을 희생시키자라고 해서 내부 고발의 형태로 간 건데 이건 앞으로 우리들도 몰카의 개념으로 접근해서는 안 된다. 뇌물죄로 치면 공범 관계잖아요. 뇌물을 준 사람과 받은 사람이 이제 대항 관계에서 공범인 건데 지금 그 중에서 한 명이 어쨌든 그 내부 사정을 폭로한 거 아닙니까? 근데 여기에 대해서 자꾸 몰카로 얘기하는 것은 그러면 제가 백보 양보해서 몰카 맞다고 인정하면 돼. 몰카 맞죠. 근데 그걸 가지고 뭐 함정인이 어떤 얘기하는데 본질을 봐야죠. 거기에 담겨있는 법률적 해석, 그리고 정치적 의미, 여기를 묻고 있는데 그 본질은 안 보고 자꾸 주변 가지고 이야기를 하니까 저는 이제 그만하시고 이건 수사받아서 진실을 밝히는 방법 외에는 이 대한민국 우리 사회 내에서는 달리 해결할 방법은 전 없다고 봅니다. 박공팔님, 국가 기록물이 맞죠. 미래 세대에게 이런 부정한 짓을 하면 안 된다는 선례를 남기기 위한 김건희 여사님의 큰 뜻이 있는 겁니다. 그 필리핀 이멜다 여사 구두 3천 켤레가 이제 결국은 전시를 그 대통령 궁에다 전시를 하지 않습니까? 그거랑 이제 똑같은 댓글인 것 같습니다. 이은주님, 왜 휘어진 양평 고속도로 종점에 대해서는 이제 언급하지 않습니까? 왜 모든 문제가 해결된 듯 수면 아래에 가라앉아 있습니까? 끊임없이 들먹여서 이 문제도 끝까지 따져 물어야 하는 것 아닙니까? 당연히 그래야죠. 어르신 말씀입니다. 그런데요, 하나하나씩 합시다. 시간 많습니다. 예. 아마 이 가방 문제 풀고 나면 다 나올 겁니다. 우리 국민들 마음속에요, 저는 그런 생각이 있을 것 같아요. 조국 수사 때만큼만 한번 해보자. 100분의 1만. 100분의 1? 네. 저는요, 우리가 음주운전에 대해서 상당히 분노를 우리가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정치인들도 이제 자격배제 논의도 되고 있는데, 음주운전이 비난 가능성이 높죠. 근데 왜 비판하냐면요, 한 번 했는데 한 번 걸리는 날은 없습니다. 음주운전이라는 것은 여러 번 했을 때 한 번 걸리는 경우가 많거든요. 전 이 뇌물도 마찬가지로 봅니다. 이 뇌물이 백이 우리가 보는 것은 300만 원짜리 디올백 하나지만 국민들 보시기에는요, 저게 지금 몰카 하나가 나왔으니까 우리가 알게 된 거지, 몰랐다면 지금 이 시간에도 디올백, 무슨 뭐 샤넬백, 무슨 뭐 백 종류도 많잖아요. 저는 명품은 잘 모르지만 이게 다양하게 들어갔을 가능성이 있고, 그럼 그게 괜히 들어가겠느냐? 뭔가 거기에 대한 대가가, 공적인 보상이 있겠죠. 그러니까 여기에 대해서 국민들은 묻고 있기 때문에 단지 저걸 하나로만 우리가 인식하는 것이 아니라 저게 한 번이 아닐 것이다라는 국민들의 합리적인 추론이 깔려 있다. 그래서 수사가 필요한 겁니다. 이런 뭐 국민들이 기본적으로 생각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도 그런 말도 안 되는 그런 걸 궤변을 늘어놓으면서 그걸 논리라고 내세우고 방어를 친다고 하고, 또 이뇨한 전 비대위원장은 또 이런 얘기를 해요. 뭐 대통령 부인을 품격 있게 대해줘야. 한번 들어봅시다. 김경률 비대위원은 사실 연세대학교 제 후배고, 뭐 200년 전에 일어났던 뭐 메리 안토넷 얘기를 하셨는데, 예. 좀 적절치 않았어요, 코멘트가. 그리고 본인이 또 사과했잖아요. 그렇습니다. 그 200년 전 프랑스하고 왕국이었고 우리는 민주주의인데, 뭐 대통령님 여사님을 그렇게 표현한 것은 매우 적절치 않다고 생각하고, 네. 그 우리가 그 인격적으로 우리가 뽑은 대통령의 사모님을, 그 여사님을 어떻게 모실 건가. 그리고 사실 과거에 뭐 제가 존경하는 김대중 대통령 사모님도 무슨 문제가 있었고, 또 뭐 노무현 대통령 사모님도 도마에 올랐고, 또 전 대통령 사모님도 말이 참 많았어요. 근데 너무나 언론이 거기에 집중을 좀 지나치게 하는 게 아닌가. 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몰카라는 것은 우린 참 아주 안 좋은 겁니다. 예. 그리고 몰카뿐만 아니라 이게 하나의 그 아는 아버지하고 친분이 있는 사람이에요. 저도 병원에서 제일 어려운 게,
뭔 선물을 들고 오면 김영란법 때문에 거절해야 되는데 네. 아는 사람이 뭐를 가져올 때 참 힘들어요. 아. 그리고 이제 그게 조금 더 평가가 필요하고 저는 그 굉장히 지엽적인 문제로 봐요. 김준혁 교수님, 그 양반이 어쩌다 저렇게 됐어요? 제가 볼 땐 국회의원 병에 걸린 게 아닐까. 국회의원 하고 싶어 하는 소문이 들리던데, 저 가장 충격적인 거, 존경하는 김대중 대통령님 이야기하면서 이호 여사 문제 있었다? 이호 여사가 문제 있었던 거 얘기 좀 한번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이호 여사를 끌어들여서 김건희 씨를 옹호하려고 해? 야, 이거는 정말. 어따 대고. 아니, 이게 말이 되는 얘기입니까, 지금? 세계적인 인권운동가 이호 여사를 어떻게, 할 말이 없습니다. 저는 뇌물 혐의를 저렇게 옹호하는 전 혁신위원장은 처음 봅니다. 어떻게 뇌물 범죄를 저렇게 나와서 옹호를 열심히 하시는지 들을 가치도 없는 얘기들을 참 저렇게 하셨는데, 하나만 저희가 지적하면, 아까 사모님들을 국민들이 모신다는 얘기를 해요. 아니 도대체 민주주의 국가에서 아니 국민들을 공직자들이 모셔야죠. 봉사자로서 월급 받고. 어떻게 국민들이 그 사모님을 모십니까? 전 이런 인식을 가진 사람이 참 국민의힘의 혁신위원장을 했고 그런 사람을 맡겼다는 것 자체가 참 문제를 이게 어디서부터 풀어야 될지 참 말이 나오지 않는, 말문이 막히는 지경이다. 저 그런 생각이 듭니다. 더 얘기할 가치가 있겠습니까? 다만 좀 말을 할 때 한국말을 좀 했으면 좋겠어요. 한국 사람이 이해가 되게. 한국 사람이라면서요. 뭐 말이 논리도 없고 거기에 200년 전 민주주의 그거하고 지금 이거하고 장유미 변호사님 논리라도 좀 맞는 얘기를 해야죠. 저는 솔직히 이게 지금 현재 국민의힘 수준이구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전직 혁신위원장이, 그리고 내부 의원들이 잘못을 잘못이라고 범죄를 범죄라고 이야기조차 하지 못하는, 이게 어떻게 민주주의의 지금 상황에서 펼쳐지는 정치적 광경일까 풍경일까 좀 안타깝고요. 좀 아쉬움을 넘어서 참담함을 느낍니다. 네. 참 정치 참 꼴보기 싫어요. 저런 말을 꼭 하고 싶을까요? 네, 장해찬 씨가 했던 얘기는 나 이제 더 듣고 싶지 않은데, 나 그 얘기 듣고 참, 그래, 빠찌가 그렇게도 좋더나? 막 이런 생각이 들던데요. 좀 정상적으로 좀 해야죠. 그건요, 국민을 모욕하는 거라고 생각해요. 우리가 국민이 바보입니까? 속상하게. 오늘 여기까지 할 텐데요. 방송 중에 19만 구독자 돌파했습니다. 여러분 감사드리고요. 아까 소병률님 지구상 최악의 대통령이다. 앵커 말씀에 반대한다 이러면서 슈퍼챗 보내주셨는데 19만 돌파 축하합니다 하면서 또 보내주셨네요. 감사드리고요. 양정환 님도 슈퍼챗 보내주셨고요. 김진호 님도 함께 해주셨습니다.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정어리몰 설 선물 세트 잠깐 좀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이제 다다음 주면 설인데요. 요새 참 경기가 너무 어렵고 다들 힘든 시기를 지나고 있어서 이번 정어리몰에 가성비가 좋고 실속 있는 선물 위주로 준비를 했다고 합니다. 정어리몰이요. 일단 오늘 소개해드릴 제품이 수산 건어물 세트인데요. 집에서 드시는 제품 위주로 특별 구성해서 선물 포장까지 해서 보내드린다고 합니다. 미역, 다시마, 김자반, 제수용품으로 사용 가능한 반건조 생선 4마리까지 구성을 잘해서 가격이 전부 39,900원. 무료 배송까지 해드리는 건가요? 네. 이렇게 해서 준비를 했으니까요. 이번 설에 모두 힘든 시기지만 풍성해지기를 바라겠습니다. 다음 주, 다다음 주가 설이니까 아마 이제 택배까지 하면 거의 다음 주 마지막일 거예요.
다음 주에는 이제 제가 이렇게 직접 설명을 하지 않고 정어리몰에서 구입하실 만한 거 추천하는 것을 광고 영상으로 만들어서 소개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설 선물은 정어리몰을 많이 이용해 주시기를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또 이렇게 선물하기 기능을 만들었다고 해요. 카카오톡처럼. 그러면 정어리몰에서 판매하는 상품을 이렇게 선물하기로 전달해 주실 수도 있고 그럴 것 같습니다. 정어리몰 많이 사랑해 주세요. 오늘 함께해 주신 네 분 패널께 감사드립니다. 장유미 변호사님, 신인규 민심동행 창당준비위원장님, 부성찬 전 국방부 대변인님, 김준혁 한신대 교수님 건강한 주말 보내십시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건강한 주말 보내시고요. 다음 주 월요일 오전 11시에는 백운기의 정치 1번지 더욱 새로워진 모습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